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복잡한 정치 상황과 경기 침체로 지방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행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함께 올 한 해 북구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 8기도 이제 벌써 임기 절반이 넘어서 2년 반이라는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많은 일들 하시겠지만 그전에 지난 민선 8기, 민선 7기부터 하면 이제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난 과정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43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KBC 강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민선 7기와 8기를 거쳐오면서 그동안에 코로나19 한 3년,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사실 우리 민생 경제가 굉장히 침체 과정을 거쳐왔었는데요. 어제 그 과정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정 속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구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주민의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중요한 거죠. 이제 민선 7기 초반만 해도 우리 광주 북구가 복지비가 7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구정 운영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도 지방 분권팀을 만들어서 자주 재원도 국가와 상대로 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국회와 중앙부처, 광주시 등을 정말 예산 확보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 광주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6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대통령상도 한 7번, 국무지사도 10번 하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이런 수상 실적이 697회니까 이런 수상 실적도 많고 그리고 2,900억 원 정도를 상사합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많이 있는데 또 신속 집행을 위해서 빨리 그 지역경제 활성화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18년도 왔는데 19년부터 12회 연속 전국의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신속 집행에도 정말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북구는 광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올해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성과들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장 그렇다면 올해는 북구에서는 어떤 사업들, 어떤 정책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이 되면서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지금 위기입니다. 저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그런데 어쨌든 민생 안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민생 경제 안정 특별 대책으로 저희들이 추석 전에 그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 지역화폐로.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저희들이 북구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좀 더 민생 안정, 그다음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31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이라든가 아이맘 택시비 지원, 그러니까 기본 돌봄, 기본 교통, 기본 의료 등 기본 사회 우리가 구정 전반에 걸쳐 5대 시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지금 사실은 그 옛날에 제조 보장제, 사회 보장제지만은 지금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또 이제 품격 있는 보장 삶 이런 기본 사회 변화를 선도하면서 민생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북구가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안정 지원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이게 추석 직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예. 방금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대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예. 집행한 이후에 나타난 효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주신 대로 생활안전 지원금을 지난 추석 전에 9월 달에 지금 건전 재정으로 저희들이 이자 수익도 늘리고 예산 절감도 해서 35억 원을 확보해서 3만 5천여 명의 저소득층을 선별적 복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10월 말에 끝내고 저희들이 강주은행 통해서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네에 있는 가게, 음식점, 또 슈퍼, 대형 슈퍼는 어차피 30억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사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네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확인이 됐고 또 어쨌든 생활고로 힘든 주민 여러분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지표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전 연도의 동월하고 비해 보면은 4%가 상승이 됐고 또 8, 9월 달에 많이 힘들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한 14.6%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지금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런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자치구에도 어쨌든 지역화폐를 사용하자는 그런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생활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집행을 하셨고 이것에 대한 효과도 방금 이제 수치상으로도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네.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또 올해도 이 지역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정부 예산이 뭐 감액 예산이다 또 그리고 정부의 기조 자체가 이 긴축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야당에서 핵심적으로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 지역화폐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 예산이 감당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계획대로 순탄하게 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예산 삭감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 투입이 축소되고 계엄 전국을 위한 민생 경제가 바탄에 이르다 보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지금 입법을 재추진하는 그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예산 확대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 북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지원금 지역화폐를 발행했고 구비만으로 어쨌든 예산을 아껴가지고 그 지역화폐 선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동참한다는 의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에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결제 1호로 울산의 결제 1호로 지역화폐 이렇게 운영 계획을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편성하고 추경에 그리고 이제 시스템도 만들어서 올해부터 북구 자체에 지역화폐를 한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설 명절은 다른 구하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상생카드 3% 더 이렇게 추가에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5개 구가 400억 정도의 지역화폐를 지금 발행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정책 집행에 대한 근거도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난해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전 재정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을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소속이신 민주당에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꾸준히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역화폐 관련 그 광주 상생카드 관련해서 지금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겠지만. 광주 상생카드는 기존에 7% 할인되던 것들이 이번 달에는 10%인데 나머지 그 차액의 3%만큼을 5개 자치구 재정으로 추가 감당하기로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다가 이 비상계엄 또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체도 어려운데 물가가 치솟고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들,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월급 받아서 물건 구매하시는 이런 분들 모두가 지금 다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에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뭔가 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온누리 상품권에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에는 이제
그 상가 번영회나 상인의 골목에 있는 그런 상점가들이 지금 그 오늘이 상품권을 사용을 못합니다. 전통 시장하고 전문 상점가만 사용하고 그리고 국비나 구비나 시비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골목형 상점가법입니다. 코로나 때 의원입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서너 개를 출발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특히 명절 때는 5% 더 주거든요. 또 그리고 캐시백까지 되니까 상당한 정도 이득이 가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골목에 있는 상점가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골목에 있는 상권들도 활성화가 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북구에서는 작년 말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기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공모 사업도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서 12억 5천만 원 또 여러 가지 지원 우수기관에서 저희들이 2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이 돈을 활용해서 올해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구와 관련되어 있는 광주시의 큰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복합 쇼핑몰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지금 3곳 정도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옛 그 일신망직 전망 자리에 들어설 더현대 광주 그리고 지금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거기 그 부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설 신세계 스타필드 이렇게 3가지인데요. 북구 임동의 더현대는 본격적인 공사가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개점까지 앞으로 이제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지역 상권에 굉장한 변화가 생길 것만큼은 자명해 보입니다. 자, 북구에서도 반갑기도 하지만 또 기존의 상권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광주에 들어서 더현대, 또 신세계, 스타필드 3개를 이렇게 보면은 더현대와 신세계는 한 7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근접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등산 스타필드는 한 10km 정도. 근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조사에 보면은 한 10km 정도의 거리의 매출 영향권을 보면은 지금 소상공인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표로 보면은 원해지 10km 이내에 그 상권들이 매출이 한 51% 정도 하락이 되고 또 영업이익도 80% 정도가 감소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는 상권이 사후 영향 평가입니다만은 이 여러 개가 영향을 미칠 때는 전역에 미칠 때는 사전 영향 평가가 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그때 그 시에 근무할 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전 영향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소상공인 무엇보다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뭐 대규모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뭐 교통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상권의 변화 그리고 이제 주거 단지 지역들도 이제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곳이 들어서는 북구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 관련해서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고민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경기 침체 속에 고환율, 고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 지금 뭐 아주 죽을 맛이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치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위한 정책들, 지원 방안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지금 쉽지 않은 해외 시장 개척 같은 경우도 좀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게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여전히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북구에도 그 산단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한 2,500개 정도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수가 너무 부진한 거예요. 내수가 이렇게 문제가 침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경제종합지원센터라든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해외 판로를 개척을 해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하고 24년 작년하고 2년간 상반기 하반기 4차례를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다녀온 3박 5일 동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코트라 무역관의 도움을 받아서 10개의 기업이 갔는데 거기서 1,085만 달러 무역관에 망하는 수출 계약서에 다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또 4개 기업은
대형 온라인으로 쇼핑몰에 입점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4차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3,981만 달러, 거의 1,000만 달러 수준은 다 수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어쨌든 코트라에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사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해나간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또 상반기 중에 광융합 진흥회와 같이 기업들과 태국을 한번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태국과 베트남을 가서 또 여러 가지 수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뭐 경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제이니까 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북구의 다른 현안들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가 또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도 뭐 여전히 예외는 아닙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습 침수 구역이 있습니다. 뭐 예로 이 첨단 산업 단지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자, 뭐 이 기후에 맞춰서 이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참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을 텐데요.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기후 변화를 위해서 폭우 등 이런 자연재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행안부의 그 우수저류 시설, 이제 비가 이렇게 오면은 가둬놨다가 저장했다가 옮겨놓은 시설, 그 다음에 그 환경부의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이 사업은 관도 좀 넓히고 배수봉변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 왔었고, 작년에는 첨단 일지구가 80년 지난 2020년 8월에 침수 피해가 있어가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물이 잠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2염지구로 행안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3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올해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2020년 8월에 피해를 입었던 침수 6곳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6곳 다 저희들 국비 사업이 다 선정이 돼서 지금 국비 12 구비해서 1,309억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항구적인 안전도시 밑그림을 그렸고, 지금 설계가 된 곳부터 지금 올해 착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면 완공이 되면은 이제 북구가 침수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올해 또 하나 광주 시내 전체적으로 이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도 좀 이제 심각했죠. 왜냐하면 이게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는 도심에서는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북구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도 지금 겹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 너무 많이 막히지 않겠냐, 예, 예. 우회 도로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거기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이 좀 많으시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동광주 IC에서 광산 IC까지 11.2km인데요. 지금 있는 4차로를 6 내지 8차로로 확장하면서 7,90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2009년에 완공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이제 원활하게 잘 되면은 정말 시민들께서 너무 편하게 다니시겠죠. 근데 하지만은 지금 호남고속도로 현재 일 교통량이 우리 서강주에서 독립 IC까지 보면은 13만 8천 대거든요. 그리고 독립 저기 IC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만 대로서 제일 강주에서 교통이 체증이 많은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작업 차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주차장 수준인데 공사 중에 되면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지하철 2호선 2구간이 작년 11월 달부터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그 많은 교통 차로에 지금 접어지고 교통 체증이 되면 두 개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구간도 겹치고 기간도 겹치니까 정말 그 온통 그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강산구까지 체증이 되고, 또 이제 우회도로 다른 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서구나 그 동구 뭐 강산까지 같이 남구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교통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제 우회도로 지정이라든가 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 우회도로. 이 부분을 보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면에 나옵니다만은 북부 순환도로 같은 경우를 지금 109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개설이 필요하고 또 이제 무릉오치도로도 반하고 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9도 개설이 돼야 하고 이건 동서도로고요. 그래서 남북도로로 또 신안교에서 강천 1구까지 또 필요하고 이제 광산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도면으로 한번 시에서 사업하는 것들 쭉 보니까 지금 상무지구에서 지금 첨단도로라든가 또 지금 첨단 삼지구의 진입도로라든가 또 월전지구에서 무진로 지금 그러니까 동서축으로 되어 있는 호남고속도로 지하철을 피하려고 하면은 그렇지 않는 도로들이 돼서 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도로들이 필수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빨리 완공이 돼서 지하철이 더 공사 중에 도로가 막히지 않도록 시에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교통 문제 하면 또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이 복합 쇼핑몰도 지금 결국에는 이 광천동 그리고 임동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복합 쇼핑몰 공사가 진행이 같이 되고 실제로 다 같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교통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쇼핑몰 2개가 문제가 아니라 그 2개 이면에는 지금 강촌권 재개발의 5,000세대 또 이제 예심하지 뒤에 4,200세대, 또 신세계 주상복합은 10,000세대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천 사거리가 지금 13만 대거든요. 이런 복합 쇼핑몰과 두 군데와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지금 29만 대 이상으로 지금 그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히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내놓은 그 대자보 대책 중에 이제 두 축이 하나는 강주역 상무선이고 또 하나는 BRT인데 강주역 그 상무선이 또 이제 그 쇼핑몰이 27년, 28년도에 개소가 되는데 또 지하철은 5년 뒤 32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공사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대책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수요나 이런 것도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BRT도 차로를 좁혀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차량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더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것이냐 그런 분석도 좀 해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분석도 좀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효성 검증을 해야 합니다. 실효성 검증과 특히 지하철 같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말 좋은 시설 들어오는데 그 교통을 해서 예물단지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유관기관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선 7기 때 취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온 사업들 중에 좀 눈에 띄는 북구의 생활의 소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 건립까지 이제 쭉 이어진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18년도 7기 청장으로 취임을 하니까 북구가 인구도 많고 중심인데 일단 종합체육관 없죠. 또 이제 공연장이 있는 문화센터 없죠. 뭐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서관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어쨌든 생활 SOC를 그 이렇게 확충하고자 정말 전력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또 정치권하고 같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10곳 다 저희들이 국비 1,400, 1,400억 원을 확보해서 작년 9월에 원암도 복합체육문화센터까지 해서 다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실제 10곳입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제 반다비 수영장이나 포함해서 다 해서 10곳입니다만은 그 10곳에 복합화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데는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또 추가로 뭐 다함께 돌봄 센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31군데의 복합화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께서는 어디서나 그렇게 품격 있는 그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분 거리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렇게 발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북구는 이 북구 권역 안에 무등산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연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무등산 국립공원 안에 포함된 평두메 습지가 지난해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됐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천혜의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북구 안에 있는 이 천혜의 자연 환경 잘 갖추어진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좀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해 나가시고 또 보존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그 북구 하암동의 평두메 습지가 그 우리 강주에서는 최초로 전국에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평등면 습지가 뭐 희귀식물, 또 멸종위기종, 또 이렇게 천연기념물 786개의 생물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보물입니다. 매우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환경단체 전문가들하고 심포지엄 통하고 다른 람사르 습지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정말 보존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학습의 장으로서 좋고 그렇게 지금 저희도 발전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수원지하고 청부시설이 있는 생태숲 체험길하고 또 이제 생태숲 야영장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같이 협업해서 국비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완공이 되면은 어린이에게는 정말 좋은 학습의 체험의 장이 열어지고 시민들은 휴식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존과 또 우리 시민들의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 이 북구에서 이 자연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쭉 이어지는 이 도심 이 등산 숲길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끊어졌던 이런 길들을 말 그대로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숲길을 통해서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네.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겠지만 아직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사업입니까? 네, 지금 그 군항봉부터 저희들이 무등산까지 도로로 단절된 것을 한꺼번에 걸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12년도에 삼각산에서 국립 518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를 시민의 소송길을 했건데 너무 이름이 좋고 또 우리 광주 정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요. 작년에 한세봉과 삼각산 구간에 20억을 들여서 개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세봉에서 매곡산, 용산, 오남산에서 동림동 친수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이어서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설계가 거의 다 맞춰져서 지금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26년까지는 무조건 되니까 제일 이제 긴 구간이 군항봉이 삼각산 구간입니다. 고속도로도 횡단하고 국도로 횡단하는데 200억 들어가는 공사니까 이거는 국비로 가야 하는데 백두대간 사업만 됩니다. 그래서 무등산이 호남 정맥의 장원 지목으로 밝혀져서 저희들이 백두대간의 한반축 생태보건 사업에 돼서 지금 설계를 국비로 하고 있고 내년에 국비로 착수할 경우 이게 다 이어지면 23.5km거든요. 시민들의 휴식 웰빙 기관도 되고 또 생태 관광도 돼서 아마 지역 경제에 정말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북구 현안 특히 올해 어떤 사업들이 펼쳐질지 문인 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이었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중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위헌, 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입니다. 윤석열 씨는 체포 직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2분 48초짜리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해마지 않았는데 궤변이라는 비판과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보다가요.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Shut up! 두 글자 올리셨더라고요. 두 글자. 입 닥쳐라. 했는데 기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게 마지막 모습이라도 좀 아름다워야지. 저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그 뭐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거기 관저에 간 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에 따르면은 이제 공수처검사가 체포영장 보이면서 가시죠 하니까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알았다 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 상황에서 저렇게 대범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거기 간 의원들은 한심하죠. 43일간 우리 국민들의 애간장을 얼마나 태웠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어제 그 모습도 전 세계
TV에서 생방송으로 했잖아요. 네. 국격을 그렇게 떨어뜨린 사람이 안 잡혀가려고 별짓 다 한 사람한테 뭐 어쩌다? 대범하다 뭐 그러던데. 그것은 네.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된 게 아니라 자진 출석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던데요. 아 그렇게 주장 뭐 별주장 다 하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예. 보십시오. 예. 어떻게 됐든 네. 영장이 집행돼서 공수처에 들어갔잖아요. 네. 가서 조사받는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은 잘했다. 어떤 말? 진짜 적합한 비교를 했어요. 현직 대통령을 마치 네. 남미 갱단, 마약 갱단 취급한다. 근데 그건 짝 자기 대통령을 잘 본 거예요. 그런데 네. 남미 네. 마약 갱단보다도 훨씬 네. 더러운 대통령이었다. 거부권 행사하면서 즉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김용현 네.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뺏겼었다. 네. 거기다 퉁 쳐버리잖아요. 그게 대통령입니까? 참 한심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뭐 옛날 뭐 박정희 정권 이랬을 때 계엄 그 포고령을 그냥 갖다 잘못 붙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김용현 국방장관은 이미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 진술이 안 맞죠. 그런다고 하면은 박근혜도 네. 최순실까지도 내가 했다.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윤석열은 뭐예요? 끝까지 자기 부하들한테 책임 넘긴 딱 남미 마약 갱단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포고령 베꼈었다 잘못 베껴 쓴 거다라는 주장 보면서 아니 그 박정희 정권 때는 전공의 파업 이런 거 없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말이에요. 들더라고요. 일단 국민께 드리는 말씀 그 체포 직후에 공개된 영상 보면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다. 뭐 약간 본인의 결단, 뭐 국의 결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43일간 음, 이 난리를 쳐놓고 네. 자기가 붙인 뭐 음, 예수처럼 음, 그런 말 믿는 국민이 없어요. 그런 짓 하는 걸 보고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 저런 사람을 2년 8개월간 대통령으로 모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불행한 국민이었어요. 근데 그 모두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뭐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에 불법으로 본인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뭐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경찰, 법원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법 체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걸까요? 아니면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자기가 믿겠어요. 그래도 검사, 네.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을 했는데 네. 어떻게 그 입에서 그게 나오냐고요. 그게 네. 나빠요. 음. 그리고 네. 저는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거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직 네. 추종하는 사람은 윤상현, 권성동, 권영세, 네. 나경원 이런 몇 사람들 아니에요? 어제 급한국에도 네. 35명이 갔고 지난번에는 45명이 갔죠. 네. 오마이뉴스에서 네. 그 사진들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냥 보니까는 TK랑 그 비례의원이 3분의 2가 넘던데 비례의원이랑 뭐 TK는 다음 공천 보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 공천을 보건 네. 안 보건 근데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가 그러한 있나요? 사람들이 공천 받아서 국민이 선택하겠어요? 이게 역사와 국민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뭘 했는데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먹고 나 찍어주더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개인적 충성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져서 저런 행동을 할 텐데 저게 왜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글쎄 뭐 TK라는 네. 특수한 지역도 있지만은 이제 나경원 같은 사람은 그걸 구실로 해서 대통령 후보가 돼보겠다. 본인이 예, 또 당대표가 돼보겠다 하지만은 TK도요. 네. 80%의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해요. 음, 그럼 20%를 보고 네. 또 찬성 여부를 떠나서 음, 내란, 네. 외환 우두머리가 옳다고 나가는 그 국회의원의 양심을 네. 국민이 역사가 용서하느냐고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힘 당과 네. 윤석열 힘 당으로 분당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흐름 같은 게 있고 어떤 여론조사는 뭐 45% 정도가 탄핵에 반대한다. 뭐 그런 여론조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네.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체포했잖아요. 네. 이제 구속 기소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부에서 네. 결정을 하는 거고 파면된 그날부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대선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탄핵 반대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대선을 가정을 하고 모여 있는 수치다. 뭐 그렇게 이해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미 국민들은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 네. 윤석열 체포했으니까 구속 기소하고 헌재 구인 체제로 만나서 인용을 하는데 네. 전력을 경주해서 촛불이 타주기를 바라야지 네. 개헌, 대선 네. 전국으로 가면은 국민들로부터 역풍 맞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되는 당일 와중에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직원들 밥 못 먹었겠네 하면서 샌드위치 한 30여 분 싸줬다고 하고 그다음에 관저 나오면서는 우리 강아지 뭐 털인가요? 이름이 강아지 보고 가야지 하면서 또 들려서 또 이렇게 보고 오고 이거는 뭐 섬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불안하니까 무엇인가는 했겠죠. 불안해서. 그리고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반려견 토리가 네. 우리 진돗개래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런데 우리 네. 진돗개는 주인한테 충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까지 이제 감옥 가면은 주인 따라서 감옥 갈 수 없잖아요. 걔는 그래서 제가 반대죠. 좀 불화받아가지고 네. 진도로 데리고 가야겠어요. 나쁜 주인한테 충성하는데 나쁜 주인 네. 윤석열 김건희한테 충성한 것을 배웠으면은 진도 가서 교육시켜가지고 좋은 주인한테 충성하는 진돗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입양을 받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김건희 감옥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간 이후에 뭐 관저에서 개 산책시키는 여성 영상이 또 뭐 찍혔다 그러는데 글쎄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네. 김건희는요 네. 곧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고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을 우리 야당에서 먼저 하고 김건희 특검은 나중에 하지만은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네.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해서 네. 곧 가야 된다. 가야죠. 그러면 토리는 남잖아요. 그러면 나쁜 주인한테 충성해서 기다리지 말고 교육을 시켜서 네. 좋은 주인한테 충성하는 우리 진돗개답게 기르겠다 이거예요. 김건희 씨가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특검하고 뭐 감옥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이 계속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단 출국금지부터 시켜라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좀 뭐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뭐 동정론 비슷한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뭘 너무했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용서하면 안 되죠. 그렇기 용서하면 안 때문에 된다. 네. 우리가 음. 오죽하면은 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보수 논객 중의 논객인 조갑재 네. 대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 쿠데타가 생겼냐? 네.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네. 이 아프리카처럼 네. 강한 처벌을 했으면 되는데 군사 쿠데타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줬고 용서해줬기 때문에 이런 게 낫다. 그러니까 엄벌에 쳐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네. 어떻게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동정심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국가 기강을 위해서 네.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도 엄벌 쳐야죠. 이게 짤, 뭐, 밈 이런 것처럼 돌아다니던데 그 계엄 선포한 게 12월 3일 10시 30분이었는데 이걸 한자로 풀었으면 왕왕왕 이렇게 그런다고 나오는데 이번에 체포된 시간도 10시 33분 이거를 한자로 쓰면은 왕왕 또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이거를 그러더라고요. 뭐 김건희 여사가 아니. 뭐 여보 지금이야 빨리 체포당해 막 이런 뭐 짤 같은 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건 아니, 도대체 그러기 때문에 네. 무속 속에서 산 거예요. 그 무속 속에서 네. 내년부터 운이 좋아진다. 천공은 100일만 참아라. 네. 하기 때문에 음력설을 기다린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무슨 왕왕 짤 이런 거 나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보여줬던 어떤 행동에 대한 반작용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글쎄요. 네. 그 12월 3일 그 날짜도 전 정보사령관 네. 안산에서 점집한 사람이 잡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전체가 무속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 체포돼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보통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뭐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이런 거는 하면은 그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들어가면은 거부권 행사하는데 인정신문부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조서, 열람, 날인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거부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검사가 검찰총장이 네. 대통령 한 사람이 법원 안 지키면서 남한테만 법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불행했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도 네. 급한 국에 포고령은 김용현 장관이 잘못 받았었다. 거기다 책임통 해버리잖아요. 이 더러운 짓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된 마당에 국방부 장관한테 떠넘겨서 본인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아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만 하더라도 네. 최순실 이런 모든 것도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어느 정도 동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네. 국정원 경찰에서 48시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24시간 지났잖아요. 네. 내일 아침에는 구속영장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오늘 할 수도 있고 아마 지금쯤은 작성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은 매를 번다니까요. 자기가 벌어요. 그런데 딱 진술 거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안 나오겠다 네.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법원에서 이 사람 안 되겠다. 구속령 그냥 나와요. 그 증거 인멸 우려를 그렇죠. 계속 예.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부하한테 퉁치고 이게 다 켜켜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또 뭐 탄핵이든 뭐 법원 판단이든 내란 우두머리 유죄 판단이든 그러니까 불복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 불복하면은 뭐 해요? 자기가 체포영장 안 받고 자진 출두했다. 구치소에 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체포영장 저도 발부돼서 냈는데 저는 네. 그때 특검에서 잤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잔 곳은 네.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들만 거기서 48시간 기다리는 곳이에요. 피의자 대기실. 그렇죠. 예, 피의자죠. 아직 피고인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좋죠. 예. 제수복 안 입었죠. 내일 저녁에 이제 네. 체포영장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네.
번호 붙인 제수복 입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방에 앉아 있으면 처참하죠. 그래서 저도 네. 속 시원하다 이렇게 느꼈지만은 권성동 말이 잘했어요. 아주 권성동이 속 시원하겠다. 오냐? 나 속 시원하다. 그런데 저도 네. 어제 2시 반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요? 아니 이런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가졌냐. 어떻게 대통령이 저 모양이냐. 이런 것을 느꼈죠. 근데 체포영장과 다르게 구속영장이 나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신체 검사도 세게 당하고 죄수복 입고 그래야 되는데 못 피해 갈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피해가요? 거기는 네. 일단 지금 체포영장 받았어도 구치소 안에는 경원이 못 가요. 네. 이제 완전히 피고인 신분이 되면은 아무도 못 가요. 구치소 아니, 박근혜, 관할이 네.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다 그 모습 봤잖아요. 네. 그대로 해요. 근데 뭐 계엄만 뭐 한 6차례 겪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뭐 말 그대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뭐 조언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 해줄 게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솔직해라. 솔직해라. 윤석열 네. 마지막이라도 음. 국민한테 실망 주지 말고 네. 용서 빌고 더럽게 네.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지 말고 가지고 가라. 음. 그리고 국민의힘 네. 어떻게 내란 네. 우두머리를 따라다니냐. 그러는 것은 같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들어요. 국민과 역사를 배반하는 거다.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실 도가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하늘의 그물은 넓디 넓어서 언뜻 구멍 숭숭 성기어 보이나 놓치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잘못한 게 있으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응당 그에 합당한 결과나 대가가 있다. 불교의 인과응보와 상응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씨가 어떤 주장과 법 기술을 부린다 해도 잘못한 게 있다면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는 게 순리이자 정의 아닌가 합니다. 인과응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